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윤 전 대통령 예상한 대로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13차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이제 3차례 공판이 열렸는데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고 오늘도 오래 앉아 있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안 나오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시작 전에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는 지난달 24일에 교도소 측의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보고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거동이 불편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런 회신이 왔다고 말했는데요. 서울구치소 측은 부상 또는 이제 사고의 우려와 인권 문제 또 사회적 파장 등을 봤을 때 인치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대로 피고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4차례 모두 불출석했다면서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고요.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걸석 상태에서 재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불출석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기자가 얘기를 한 대로 지난번 공판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구인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결국은 걸석 재판이 된 거네요. 네, 아시는 대로 이제 앞서 김건희 특검팀이 2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완강히 저항을 하면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인영장이 혹시 발부가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이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구치소 측에서 얘기할 때는 보니까 부상 우려,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으로 인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형평성 논란이 오히려 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수감자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컨디션이 좀 저하됐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조금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안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좀 미뤄달라 내지는 다양한 이제 목소리들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당국은 사실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정말 치명적인 의료상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런 요청들을 다 하나하나 받아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든 아니면 부상의 우려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를 해서 더 이상 인치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교정당국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할 만큼 했다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명이라는 인원이 그 독방 좁은 데에 들어가서 의자재 들고 나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를 한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가 떨어져서 어디 팔꿈치를 부딪혔다, 다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한 충돌이 더 거세지면 정말 어디 다쳐서 이제 중한 상해를 입는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교정당국의 또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이 되지 않을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치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을 좀 법원에도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라.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할 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재판부가 기다려준다라든지 아니면 기일을 정말 공전하고라도 다음 기일을 잡아서 최대한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걸석 재판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 피치 못할 사유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어렵고, 뭐 일단 그것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석 재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현저하게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가장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일정 부분 대리하는 것에도 사실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그때그때 물어가면서 증인신문을 반대신문권을 행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렵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 차원에서도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4회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인데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일 외 증인신문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이 재판의 절차라든지 정당성 차원에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신문을 기일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술거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구속 요건이 추가적으로 어떤 혐의가 이제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구속영장의 그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발부의 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는 굉장히 좋지 않고 불리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불이익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재판에도 안 나가고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본인인 윤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법리적으로 다퉈서 방어를 해서 최대한 내 형량을 줄여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지층에게 더 호소하고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뭔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외부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이고요. 굳이 이제 법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면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면 여러 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라든지 특검끼리의 증거가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연출된 증거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도 증거로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적극적으로 외부의 증거를 활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 본인이 내란 재판에서 한 이야기가 다른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잘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잖아요. 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심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김 여사는 이제 직접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 지난 특검 출석 때처럼 이제 입장을 밝힐지 그것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가 어디에서 대기를 하게 될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부가 같은 구치소에 있게 되는 일은 피하게 됐습니다. 내일 이제 영장 심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요. 몇 번이나 불법 거래를 했는지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지난 6일 특검 조사 때만 해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구속영장을 보면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명의의 계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의 계좌까지 동원을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을 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가 조작으로 8억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고요. 이를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70여만 주를 3,832회 불법 거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불법 거래 방식도 아주 다양했는데요. 이제 담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가 118회였고요. 주가를 올리려고 높은 값에 이제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분이 1,661회.
그리고 반대로 주가를 내리려고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면서 물량 소진을 하는 주문이 1,432회였습니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특검은 지난 2011년 김 여사가 미래에셋 증권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그 통화 녹취록을 확보를 했는데요.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2억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영장에 보면 다른 혐의들도 있더라고요.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어떤 내용들이 적시됐습니까? 네, 먼저 이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보면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2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적시를 하면서요.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좀 해줘라라고 했던 통화 내용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통일교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6천여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0만 원, 1,200만 원에 달하는 샤넬백 2개, 그리고 천수삼 녹축차, 이제 인삼차로 알려진 그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특검 조사 때 보니까 김건희 씨가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럼 내일 영장 심사에서 어떤 공방이 예상됩니까? 네, 특검은 이제 좀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572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서 분량만 848쪽에 달하는 건데요. 특검은 범행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병원 입원 등으로 의도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또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고 자신의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했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도 거부했다는 건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과 경호팀을 앞세워서 장시간 문을 열지 않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황도 추가를 했습니다. 또 최측근 이제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최근까지 이들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사건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도 높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김 여사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할 걸로 보세요? 네, 지금까지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공천계 의혹의 경우에는 김 여사 쪽은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돈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6대 4 수익 배분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도 당시 시세 조정 자체를 몰랐다, 계좌만 맡겼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물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이 나빠서 도주 우려가 없다, 노트북 초기화는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한 거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에 이미 압수가 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또 측근들 휴대전화 초기화도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막 숫자도 정확하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충분히 좀 조사가 됐다, 물증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3가지 혐의를 주요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이 이미 다 유죄 선고를 받는다라든지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관계 당사자들이 다 그래도 집행유예형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좀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가장 사실 이제 주요하게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3번째 건진법사 관련된 부정 청탁이라든지 뇌물수수 의혹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에 녹취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물론 내가 신발이라든지 가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관련해서 내가 인상
평가로 잘 받았다, 라든지 그리고 건진법사 전 씨가 통일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중에 잘 전달했다, 놀라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유죄 선고에 이를 정도의 입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영장 발부,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사를 해봐라라고 하는 영장 발부에 이르는 그 소명까지는 이르렀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자신을 하는 것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특정 금액까지 다 확정을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증거도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서도 얼마나 혐의가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세 가지 혐의가 소명까지 이르렀느냐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기자, 그런데 우리가 나토 순방 목걸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영장에는 빠졌는데요? 네, 영장에서는 빠졌지만 이제 특검이 내일 영장 심사에서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서 이제 거짓 해명을 한 점도 증거 인멸의 우려의 근거로 제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처음에선 현지에서 빌렸다. 그러다가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또 특검 조사에서는 2010년쯤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모친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의 최초 출시일이 2015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김 여사가 제품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검에서 이 목걸이 관련해서 오늘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혐의입니까? 네, 특검팀은 최근 이제 국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해서 이 목걸이의 구매자 명단을 확보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명단에 20대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최측근 인사가 포함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에 그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특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이런 인사청탁의 대가성으로 건네진 선물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본사와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물증을 확보한 뒤에 서희건설 회장을 비롯해서 목걸이를 구매한 회장 측근 그리고 회장 사위 등도 잇따라 소환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희건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별한 관계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맞사인 그 박성근 씨는 검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2009년 대구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제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가 된 인물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제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이 됐고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비선 캠프로 불린 이제 양재동 캠프가 있었잖아요. 이 양재동 캠프가 서희건설 사옥에 꾸려졌었고요.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여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서희건설에 근무 중인 세 딸도 윤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VIP로 초청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특검에서는 보니까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가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좀 수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금품을 구매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것이 김 여사에게 적절하게 전달이 된 그 전달 경로를 조금 명백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인사청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취임식에 초청하는 VIP 명단에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청탁의 대가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성이라든지 구매 기록이라든지 확보된 상황에서는 이 연결만 사실 집중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조금 실패를 한다면 사실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그 대가성 여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김 여사에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증, 실물을 확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정황으로도 충분히 유죄 선고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 여사 주변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라든지 당시에 구매를 정확하게 누가 했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가성 선물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뇌물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뇌물의 경우에는 뇌물 수수와 이제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으로서 김 여사가 지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형은 현저하게 낮은 뭐 알선수재 정도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로 확정되는지에 따라서 1억 원이 넘게 되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고 형량도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청탁성으로 건네진 금품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금액이 벗어나게 되는지 김 여사에게 직접적으로 건네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뭐 서해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니까요. 수사 상황은 조금 지켜보고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